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북 익산의 어느 저수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주 어렸을 적 얘기야. 아마도 내가 6살쯤 됐을 무렵쯤이지. 나와 우리 부모님은 전북 익산, 그 당시에는 일이라고 불렸던 시골, 외가집에 놀러가게 됐어.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시골틱한 허름한 집이었지. 외할머니, 외숙모, 삼촌, 이모들 모두 서울에서 간만에 놀러온 나를 엄청 반겨주셨어. 그때만 해도 놀거리가 많지 않았잖아. 고작 해야 갯벌 가서 털개 잡고 사촌 형들이랑 전쟁놀이 하는 거 이외에는 별거 없었어. 그러던 와중에 우리 식구 모두가 근처 저수지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기로 한 거지. 한여름이니까 저수지물에서 수영도 할 겸 말이야.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우리 식구가 놀러간 저수지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곳이라서 엄청 깨끗했던 걸로 기억해. 고여있는 물인데도 많이 깨끗하더라고. 당시에 우리 아빠가 구입해준 아동용 구명조끼를 입고 나는 물속으로 한 발자국씩 내려갔어. 그때 처음 들어가 본 저수지에 대한 느낌은 고여있는 물이라 미지근했어. 수영하기는 괜찮은 정도였지. 한 발자국 내디면 발목까지, 3-4번 내디즈면 무릎 정도까지. 좀 더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확 빠져들어가더라고. 땅에 발이 닿지 않자 순간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적응됐어. 나 혼자 물속에서 노는 건 처음이었거든. 아빠가 사준 구명조끼 덕분에 나 혼자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어. 몇 분이 지났어. 못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쳐다보고 손을 흔들어주며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더라. 나도 삼촌들과 이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줬지. 너무 신난 나머지 난 양팔을 들어 만세를 외쳤어. 그 순간 내 체구에 비해 약간 헐렁거리던 구명조끼에서 몸이 빠져버린 거야. 만세를 외쳤을 때 내 몸이 쏙하고 분리되어 조끼만 둥둥 물에 떠버린 거야. 처음 물속에 빠져본 날이었어. 너무 놀란 탓에 난 사력을 다해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 그때 잠시 보인 건 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가족들의 외침과 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내던진 우리 막내 삼촌의 모습이었어. 난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내 등이 저수지 바닥을 향해 내려간다는 느낌이 나더라고. 숨을 쉴 수는 없었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이 왠지 편하게 느껴졌어. 뭔가 부드러운 깃털이 내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하늘하늘한 무언가가 내 등을 감싸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분,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순 없을 것 같아. 가라앉는 순간에도 난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 물살을 가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우리 삼촌의 모습을 말이야.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는 삼촌을 보는 순간 안도가 느껴졌어.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 밖으로 황급히 올라가더라고. 아마도 숨이 차서 그랬겠지. 그 어린 나이에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 그 후에 물속에서의 기억은 없어져 버렸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익산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었어. 결국 우리 막내 삼촌이 나를 구해내고 만 거야.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 나를 무트로 끌어낸 직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대. 내가 병원에서 하루를 머물고 외가집에 갔을 때야. 다른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들 밖에 나와 있었는데 여전히 막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질 않더라. 조카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이뻐하던 막내 삼촌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도 서운하게 느껴졌어. 외할머니께서 서운한 표정으로 서 있던 내가 안쓰러웠는지 지금 막내 삼촌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하시더라고. 그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외가집을 놀러갔을 때야. 난 우연찮게 외가집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한 이후로 우리 막내 삼촌은 매년 여름 이 맘쯤만 되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던 나는 3일 밤낮으로 막내 삼촌에게 매달려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길래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어. 드디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었지. 익은 김치 한 점을 입에 문 채 소주를 들이키던 삼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얘기했어. 내가 널 구하러 물속에 들어간 이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난 똑똑히 봤어. 네 등 뒤에서 긴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서 있던 여자 시체를 말이야. 퉁퉁하게 불어버린 얼굴인데 눈동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를 문득 스쳐가던 삼촌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지. 그때 나에게 손을 뻗으며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빛을 한 채 물 밖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던 삼촌의 모습을 말이야. 단지 숨을 참지 못해 나갔던 게 아니었단 걸 알았어. 그 이후로 매일 가위에 눌려 힘들어했다던 삼촌이 안쓰러워졌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실종 신고된 여인이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던 거야.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나를 구해줄 때의 삼촌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내 등을 간지럽혔던 그 부드러운 촉감까지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구덩산 수직동굴. 1984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동국대학교 내 동아리인 동굴 탐험연구회에서는 탐험대를 구성하여 구덩산 수직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8명의 동굴 탐사대원들은 비도 오고 날씨도 나쁜 가운데서도 자일의 몸을 맡긴 채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젖은 흙은 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깊이를 모르는 어두운 동굴 밑바닥을 향해 쉼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파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 대부분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비에 젖어 으슬으슬 추운 데다 자꾸 졸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위험한 데다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온통 새까만 어둠뿐이다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내려갔을까. 발을 딛고 쉴 수 있을 만한 테라스에 닿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맨 지 약 20여 시간 만에 대원들에게 처음 찾아온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50m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대원들은 힘을 내서 다시 또 동굴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축 처진 몸을 이끌고 한 발 두 발 무겁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원의 발에 무언가 툭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두려움에 뻣뻣이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손전등으로 천천히 발밑 쪽을 비춰보자 거기에는 사람뼈가 있었습니다. 사람뼈가 있다고 놀라서 지르는 대원의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에 떠돌자 순간 대원들은 두려웠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도 무섭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황해버리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후배들을 다독거리며 계속 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대원들은 지하 167m나 되는 기나긴 탐사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탐사였기 때문에 대원들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굴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동굴 입구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때우고 잠시 휴식을 한 대원들은 내려왔던 동굴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피곤에 지친 한 대원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공에서 무섭게 내려다보는 어떤 할아버지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긴 자일의 가운데에 매달려 있던 다른 대원들도 동굴벽에서 푸른빛을 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썹이 휘었고 바지 저고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다리가 없는 듯 하체 쪽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하게 보였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뭐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자일의 맨 위에 매달려 있던 다른 한 대원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애써 봐도 머리만 지끈거릴 뿐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 있는 힘을 다 써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자꾸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춰 보았습니다. 그때 웬 할아버지 얼굴이 정면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뭔가 애타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전등의 빛을 따라 그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환상일 거라고
너무 지쳐서 잠시의 헛개비를 보고 있는 거라고 되뇌이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하여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 아래쪽 어둠 속에서 여자의 간드러진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평소 장난기 많은 대원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분명 다른 대원의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원은 이번엔 더욱 아래쪽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그 고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커다란 통나무에 눌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아픈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도와달라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동작을 멈추고는 그 대원을 째려보았습니다. 평소 담력 훈련을 많이 하였었지만 그 상황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동료들에게 겁쟁이라고 놀림을 당할 것 같기도 하여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그냥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대원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대원의 온 몸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에 얼른 고개를 돌리고 빨리 동굴을 빠져 나가기 위해 다시 자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끔찍한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내려올 때 잠시 휴식을 취했던 테라스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뼈를 발견했던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원들은 뼈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절박한 상황에서 구출되기만을 바라며 죽어갔을 고인의 유골을 잘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장의 말에 따라 대원들은 서둘러 유골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은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한 것들은 빼고 제대로 된 유골들만 배낭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안간 힘을 쓴 끝에 드디어 대원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간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올라가던 대원은 동굴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또 한 번 아찔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몸 윗부분만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대원의 머리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를 본 대원은 너무 놀란 나머지 유골이 담긴 배낭을 동굴 안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굴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대원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악몽의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자 대장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기엔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대원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대장은 다시 수직 동굴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혼자라 그런지 동굴 안은 더 어둡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비에 쓸려 젖은 흙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골을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테라스에 닿을 즈음 8명이 매달려 있어도 멀쩡하던 자일이 느닷없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장은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굴 어딘가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대장은 힘겹게 눈꺼풀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라곤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목만 약간 삐끗했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을 비춰보려고 손전등을 찾았지만 손에는 손전등이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탐사용 헬멧도 안 쓰고 와서 상황은 더더욱 난감했습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기어다니며 바닥을 더듬어 보았지만 손전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이터도 비에 젖어서 안 켜지고 이제는 구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 더욱 놀랐습니다. 손전등이라도 있으면 비춰볼 텐데 있는 거라곤 두 눈밖에 없으니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또 다시 누군가의 흐느낌과 함께 살려달라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안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소리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장님처럼 그저 양손을 휘저으며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둠을 헤쳐가는 도중 갑자기 발에 뭔가 툭 치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장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고맙게도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전지가 거의 닳아선지 불빛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장은 덜컥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춰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쥐떼가 한꺼번에 푸드득 날아오르며 동굴 안을 새까맣게 메웠습니다. 대장은 재빨리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자리는 바로 누군가의 배 위였습니다. 기절초풍한 대장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그의 얼굴 쪽으로 비췄습니다. 맙소사. 그 얼굴은 앞니가 엉성하게 박혀있고 눈썹과 이마가 없었습니다. 바로 동굴을 빠져나갈 때 대장을 호되게 괴롭혔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대장은 비명을 질러대며 정신없이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뿌리에 걸렸던 것입니다. 재빨리 일어나긴 했지만 팔꿈치가 심하게 옥신거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엉금엉금 기어가서는 동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전등은 점점 희미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그 할아버지가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 건 무심코 동굴 천장을 올려다보았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허공에 뜬 채 빙글빙글 돌며 고통스런 얼굴로 뭔가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체가 없는 고통 때문인지 손짓으로 자꾸만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기도 했고 동굴 저쪽 어딘가를 보며 도와달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 앞에 웬 여인이 온몸에서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쓱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맨 나중에 동굴을 나오던 대원이 떨어뜨렸던 유골을 담았던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대장 앞으로 배낭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배낭을 빼앗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배낭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여인이 밀고 당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대장은 무서움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는 대원들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이 동굴에 갇힌 지 약 8시간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동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장이 나오지 않자 무슨 사고가 생겼으리라고 생각한 동료들이 구조하러 온 것입니다.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보니 저쪽에서 몇 개의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되었다는 안도감과 동료들을 보는 반가움에 겨워 대장은 거의 건전지가 다 다른 손전등을 흔들어대며 있는 힘을 다해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하더니 여인과 함께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장에겐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사히 서울로 돌아온 일행은 가지고 온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두 구의 인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는 제대로 뼈가 갖춰졌으나 다른 한 구는 두 개 골이 깨져 있는 걸 비롯해 정강이 밑부분 뼈는 아예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온전한 한 구는 여자, 몹시 상해 있는 나머지 한 구는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수습해 오지 못한 나머지 유골의 주인은 그 할아버지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대원들이 유골의 손상 상태를 보고 동굴에서 봤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해보자 그 사실은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두개골 파열의 정강이 아래 뼈가 없다는 점과 이마와 하체가 없던 할아버지 영혼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던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대원들이 만났던 그 할아버지 영혼은 자신의 육골을 마저 수습해 가지 않은 대원들에게 자신도 데려가라고 애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 할아버지가 왜 여인에게서 배낭을 빼앗으려 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의 대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꺼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 여인의 유골을 남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49제까지 지낼 만큼 영혼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할아버지의 유골은 수습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결국 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은 매년 찾아와 무덤에 술을 뿌려주고 목례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유골을 묻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대원들은 꿈속에서까지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악몽은 보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한 대원에게는 꿈속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신도 데려가라며 눈을 부릅뜬 채 목을 조르곤 했습니다. 4년 후
동국대 팀은 다시 후배들을 이끌고 그 수직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물론 4년 전에 사건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탐사는 20의 시간 만에 별탈 없이 끝났습니다. 먼저 동굴을 빠져나온 대장은 뒤이어 동굴 입구로 빠져나오는 후배 대원들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빨리 나오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나타난 할아버지 영혼이 동굴을 빠져나오는 후배를 향해 돌로 내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대장이 어머니 피하라고 그 대원에게 소리를 치자 그 소리에 할아버지 형상은 한번 무섭게 노려보더니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장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앞불사. 그제서야 대장은 이번에도 동굴에서 할아버지 유골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덩산 수직굴 지하 167m. 단 한 지점도 편하게 걸어서는 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그곳에서 있었던 탐사대원들의 신비한 체험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 동굴로 들어가 그때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유골을 찾아봤지만 도사가 두껍게 덮여 있어서 끝내 수습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 동굴에 가면 할아버지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원들은 물론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다른 탐사 대원들 중에는 최근까지도 그 영혼을 보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지몽. 전 36살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 뜬금없는 이야기에 가우뚱하겠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나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겪지 않아도 될 죽음도 겪었다. 우리 가족사. 8남매였다가 6남매가 지금은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살게 되었지만 한때는 참 단란한 가정이었고 가족이었다. 지금은 그저 남 이야기 하듯 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감사하고 시간의 흐름의 삶을 이해하며 그럼에도 가끔은 보고 싶은 언니와 여동생이다. 내가 19살, 여동생은 17살. 2살 터울이지만 어릴 적 내가 많이 아파 초등학교를 한 해 쉬고 다음에 다시 입학하다 보니 연년생이 아닌 연년생이 되었다. 그 해봄, 일요일, 며칠째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여동생은 학교를 쉬고 있었고 좀처럼 늦잠을 자지 않던 여동생은 그날따라 늦잠을 자는 것이었다. 난 아프고 약 기운에 지쳐서 늦잠을 자나 보다 하고 깨우지 않았고 체리미와 안재욱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한참 재미나게 보는데 뒤에서 자고 있는 줄만 알았던 여동생이 깨에서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흐느껴 우는 모양새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닌 듯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져. 난 여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듯 물었다. 여동생은 나를 빤히 보더니 닭똥 같은 눈물만 흘러내리며 나직히 흐느끼는 것이었다. 난 그런 여동생에게 화가 난 듯 또 다그쳤고 여동생은 울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낯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작은 언니가 나타났어. 그리고 나더러 떡이 든 접시를 들이대며 떡을 먹으라 윽박지르는 거야. 그래서 난 안 먹는다고 했지. 그러자 작은 언니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계속 먹으라고 떡을 내미는 거야. 난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싫다고 버티는데 작은 언니가 날리리 마냥 담배를 피면서 내가 안 먹는다고 하며 비꼬는데 그 표정과 말투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버티는데 작은 언니가 나를 째려보는데 그 눈이 너무너무 무서워 떡을 조금 베어 먹고는 깼어. 여동생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멍해졌다. 순간 느꼈던 두려움이 이 때문이었나 싶은데 여동생의 혼잣말. 작은 언니가 나 데리고 가려나 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여동생은 이제 흐느낌 대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었다. 난 그런 여동생을 안아주며 여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짐짓 화난 듯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달래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여동생은 졸립다고 다시 잠이 들었고 난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뛰쳐나와서 마당 한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엄마에게 다짜고짜 엄마가 다니는 절 주지스님이라도 모셔오라고 했다. 엄마는 왜 그러냐며 놀라시고 난 여동생의 꿈 이야기를 해드리고 당장 주지스님께 전화하라고 엄마를 닥달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난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났다. 그러다 동생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주지스님 모셔와야 한다는 내게. 엄마는 미친년이라며 내게 불같이 화를 냈고 급기야 엄마와 나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다. 그 소리에 동생이 깨었는지 나를 불렀다. 여동생은 엄마한테 안 돼, 그러지 말라며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모든 걸 체념하는 눈빛으로. 그 다음날 새벽, 동이틀 무렵
그날은 죽은 언니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시간과 비슷한 시각. 아랫방에서 잠든 나는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에 잠이 깨었고 놀랄 새도 없이 동생을 안고 마루에 나와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병원에 실려가던 죽은 언니와 똑같은 여동생의 모습. 이성을 잃은 듯한 아버지 모습에 난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택시를 불렀고 말없이 여동생을 받아 내가 안았다. 아버지는 택시가 오는 그 시간 동안 대문 밖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엄마는 그저 안방에 멍하니 앉아 계셨다. 택시가 오고 여동생을 안다시피 해서 뒷자리에 앉아 위급한 상황임을 아는 기사 아저씨는 비포장 도로인데도 무작정 달리기만 하셨다. 목포병원의 응급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 나지키 하는 말이 왜 이제 데려왔냐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다. 난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며칠 전에도 여기 다녀갔는데 위장이 안 좋다고만 했거든요. 기록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다녀간 것도 아니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어도 다들 위장이 안 좋다고만 했다고요. 그래서 집에는 위장약들로 넘쳐나요. 알아요? 내가 말했다. 난 그 간호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으나 나도 모르게 그 간호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한참 후 의사가 오더니 전남대학병원으로 연락을 했으니 거기로 가랜다. 병원 오는 택시 안에서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는 동생. 어떻게 대학병원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응급 환자라 중환자실이 미처 준비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누인 동생.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여동생. 바늘 구멍을 넣을 곳이 없어 발바닥 핏줄에 바늘을 꼽는 간호사. 얼마나 아팠음 내게. 언니 주사 놓지 말라고 해줘. 주사 넣을 때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힘없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동생이 하소연했다. 그 즈음 생물 시간에 인체 장기중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유독 아파서 우는 동생이 이상해서 수 간호사에게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니 수 간호사와 주변의 간호사들이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담당해를 부르고 17살의 간암말기라는 판정이 나왔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들었다. 17살의 간암말기라고 의사들도 당황스러운 사실. 더더욱 황당스럽고 어이없는 건 그 병원에도 한 달 전에 여동생이 진찰 받으러 왔었고 여느 병원처럼 위장이 안 좋다는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해 5월 23일 토요일.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요일인 건 확실하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었고 시험이라도 쳐야 했기에 병원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했었고 병원으로 가려고 병원에 전화했는데 오지 말라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버스에서 내려 집 앞 대문. 5월인데도 낙엽들이 대문 앞에 수북히 쌓여있던 걸 잊지 못한다. 여동생이 집에 가고 싶다는 날이 그날의 토요일. 부모님은 마지막임을 감지하고 여동생의 말대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일가 친척들은 물론이고 미리 연락을 취한 탓에 서울에 있는 가족들도 저녁이 되자 다들 모이게 되었다. 할머니와 내가 쓰던 방에 의식이 없다시피 누워 신음소리만 힘겹게 내뱉는 여동생.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이모의 다독거림에 가족들과 친척들은 겨우 수저를 들고 난 도저히 먹기 힘들어 동생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 대문 쪽으로 향한 방문 쪽으로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동생. 나는 동생의 왼쪽에 앉아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동생의 숨소리를 듣다가 더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힘들면 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놔. 괜찮아. 작은 언니가 무서우면 할머니를 찾아. 할머니가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가. 할머니는 안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면 편히 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말뿐이라서 울먹이며 동생에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이었다. 왼쪽 동공은 이미 기울어져 안 보였고 오른쪽 동공만 오른쪽으로 고양이 동공마냥 치우져 있던 동생이 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내게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아주 힘겹게. 그때의 여동생 표정은 순간 편해 보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모가 내게 건너방으로 가라고 하여 나는 동생의 임종이 다가옴을 알았기에 싫다고 했지만 이모와 큰 고모가 야단을 쳐서 할 수 없이 건너방으로 왔다. 건너방엔 엄마와 다른 이모들이 계셨고 다들 멍한 표정으로 말씀들이 없으셨다. 그렇게 적막감이 흐르는 가운데 작은 방에 있는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었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동생의 목소리는 힘차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동생이 부르는데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이모들과 나는 엄마께 뭐하고 있냐고 어서 가보라고 하자
엄마 하는 말이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다. 그 와중에 동생은 엄마 보고 싶어하며 애타게 불러대고 있었다. 난 무섭다고 떨고만 있는 엄마를 째려보며 엄마는 엄마도 아니다라며 막말을 퍼붓고 방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가려는데 대문을 향해 짖는 게 울음소리에 이어 이모와 큰 고모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동생은 17년의 삶을 마쳤다.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은 엄마를 보지 못한 채로 큰 언니는 어린 나이에 임신이 되는 바람에 결혼을 해서 의정부에 살고 있었다. 그날 여는 날과는 달리 이상스레 저름이 쏟아져 점심도 거른 채 낮잠을 자고 있었단다. 잠이 들자 꿈을 꾸기 시작했단다. 꿈속에 아주 커다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온통 검은 배였고 엄청 낡아서 매섭게 몰아치는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도 내가 왜 이런 배에 타고 있나 의아해하며 뱃머리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단다. 깃발이 다 부서지고 뱃머리엔 치렁치렁한 머리를 휘날리며 검은색 치마를 입고 누군가 서 있는데 안 봐도 작은 언니임을 알았단다. 큰 언니는 그 여자가 작은 언니임을 알자 두려움보다는 화가 나기 시작하더란다. 그래서 작은 언니를 향해 욕을 퍼붓기 시작했단다. 그러자 뒷모습으로 서 있던 작은 언니가 돌아섰다고 한다. 그런데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과 자세로 깔깔거리며 웃더란다. 큰 언니는 더욱더 화가 나 작은 언니에게 욕을 퍼붓으며 달려들었고 그런 큰 언니에게 놀랐는지 작은 언니가 도망을 치더란다. 그러나 배 아니고 도망칠 곳이 없자 바다로 뛰어들더란다. 그 모습에 큰 언니는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 언니도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단다. 물속에서 두 사람을 맹렬히 싸웠고 워낙에 힘이 좋은 큰언니는 작은 언니 머리채를 잡는데 성공했단다. 나쁜 년. 너 내 동생 데리고 가려고 나타났지. 너 내 동생 죽었기만 해봐. 지옥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둬. 큰 언니는 작은 언니 머리채를 잡고 겨우 무트로 나왔단다. 작은 언니는 그제야 울면서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하며 끌려오면서도 용서를 구하는지 두 손을 싹싹 빌더란다. 큰 언니는 계속 욕을 하며 무트로 걸어 나오는데 할머니 무덤 앞이란다. 할머니 무덤 옆엔 조그만 무덤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무덤을 촛불이 빙둘러 켜져 있더란다. 큰 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이미 늦었음을 알고는 저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단다. 그 사이 작은 언니는 사라지고 없었고 아차 싶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전화 왔다며 깨우더란다. 그 전화는 동생이 죽었으니 오라는 우리 시골집 전화였고 언니는 그저 슬픔을 삭힌 채 원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로 친정집에 발걸음을 해야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산길. 이 이야기는 과 선배 오빠의 친구의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선배 오빠의 친구의 할머니께서 젊으셨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 교회 숫자도 적었고 친구 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이 외진 곳이라서 교회를 가려면 읍내까지 가야 해서 걸어서 산길을 지나가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일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밥을 지어 먹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대충 그쯤 되는 연세에 겪은 이야기인데 남편분에게 같이 가자고 해도 남편분은 교회에 안 다니셔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니셨다고 하네요. 무튼 할머니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집을 나섰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뜨지 않아서 주위가 어둑어둑했다고 합니다. 해들 무렵 할머니께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산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매주 다니던 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적막하고 음산했다고 합니다. 한참 산을 넘어가시던 할머니께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니 혼자 걷는 게 무서우셔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으니깐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걸으셨다네요.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인기척은 안 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셨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보통 어두컴컴한 산길에서 뒤따라오는 남자를 만나면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만으로 반가운 기분에 든든하게 갈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뒤로 한 채 길을 걷던 할머니께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뒤를 돌아보셨는데 조금 전에 봤던 남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돌아본 거라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왠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살짝 뒤를 돌아보니
확실히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의 걸음 속도라면 여자인 자신을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는 법인데 너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네요. 그것도 눈에 익지 않은 걸음걸이로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잠깐 우두커니 서서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보통 사람이 걸으면 양발을 번갈아 내디지면서 걸으니까 머리가 좌우로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 남자는 머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좌우로 크게 흔들거렸답니다. 더욱 궁금해진 할머니는 더 자세히 그 남자를 지켜봤는데 그 남자의 정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할머니는 숨이 턱 막힐 뻔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달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눈에 들어온 남자는 눈이 흰자밖에 안 보일 정도로 뒤집혔고 혀는 가슴까지 길게 빠진 상태로 머리가 공중에 떠서 고정되어 있는 느낌에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혀가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네요. 그걸 본 할머니께서는 잠시 숨이 탁 막히셨다가 불현듯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도망치시던 할머니께서는 숨이 너무 차서 도저히 달릴 수가 없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쫓아오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원래 천천히 따라오던 그 남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할머니를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무서운 것이 할머니가 처음 본 그 모습 그대로 쫓아왔다고 하는데요.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양다리를 심하게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게 빠진 혀도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리면서 뛰어온다기보단 마치 날아오듯이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그 순간부터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셨답니다. 한참 동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날이 밝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놀란 가슴을 안고 교회로 달려간 할머니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 교회에 오는 길에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혼자 다시 그쪽 산길을 지나서 집에 갈 수 없겠다고 집까지 동행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선뜻 부탁을 들어주셔서 같이 집에 오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지나오셨던 산길, 그 산길 중에서 할머니께서 그 이상한 남자를 처음 목격했던 그 장소쯤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보니 밤이라 컴컴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날이 밝아서 돌아간 그 곳에는 오래된 큰 고목나무가 있었고 그 고목나무에 누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나무 근처로 온 할머니께서는 의도치 않게 그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보셨는데 그 시체는 바로 새벽에 할머니를 쫓아왔던 그 남자였다고 합니다. 목이 매달린 채로 눈을 하얗게 뒤집고 혀가 가슴까지 쭉 빠진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에 어떻게 목을 매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가 꽤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 남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네요. 무튼 그걸 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목사님께 엎혀서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께서는 절대 혼자 그 산길을 지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친 선배 오빠가 여기에 덧붙여서 애끼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오빠의 말로는 애끼란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말하며 이 애끼는 자기가 목매달아 죽은 장소에서 계속 목매달아 죽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 장소를 지나는 사람을 홀려서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목매달아 죽어서 애끼가 됐고 때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할머니가 그 애끼를 만났던 것 같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홀려서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들려고 했다가 할머니께서 외운 주기도문 덕분인지 아니면 때마침 해가 뜬 덕분인지 해치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다고